지금 전 세계 뉴스에서 주목하는 곳이 중동도 우크라이나도 아닌 북극 한가운데 있는 그린란드입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한 직후부터 미 해군이 그린란드 해역을 포위하기 시작했고 덴마크는 자존심을 걸고 군함을 급파했죠. 2019년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했을 때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덴마크 총리조차 만우절 농담이냐며 코웃음 쳤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의 농담이 930조 원 규모의 현실이 되어 덴마크의 숨통을 조이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구체적으로 그린란드 매입을 추진하자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정작 땅의 주인인 그린란드 원주민들이 덴마크 편을 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덴마크가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며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까지 나옵니다. 심지어 차라리 미국에 팔리는 게 낫다고 말하는 원주민들도 있죠. SNS에는 덴마크가 우리를 팔 생각이라면 우리도 더 나은 구매자를 고를 권리가 있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외부에서 볼 땐 덴마크가 행복지수 1위 국가잖아요. 평화와 복지의 천국이라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입니다. UN 행복보고서에서도 매년 상위권을 차지하고 선진 복지제도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는 곳이죠. 그런데 그린란드 안에서 보는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와 내부의 실상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원주민들은 수백 년간 조상 대대로 지켜온 터전을 버리고 미국을 선택하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적 이유가 아닙니다. 그 배경엔 덴마크가 저질러온 끔찍한 만행들이 숨어 있거든요. 화려한 복지국가 이미지 뒤에는 상상조차 힘든 피와 눈물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원주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던 식민 지배의 흔적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덴마크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길래 원주민들이 이렇게까지 등을 돌리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덴마크의 위선이 어떻게 오늘날의 위기를 불러왔는지 그 시작부터 살펴보죠. 1721년 한스 에데게라는 덴마크 선교사가 그린란드에 발을 디뎠습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선교였죠.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룩한 목적을 내세웠어요.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교사들이 원주민 이누이트를 바라보는 눈빛엔 연민이 아니라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교화해야 할 미개인, 때로는 짐승 취급을 했죠. 영토 확장을 위한 도구 정도로만 여겼던 겁니다. 덴마크는 총칼로 땅을 빼앗기 전에 먼저 정신을 지배하려 했어요. 물리적 점령보다 영혼을 개조하는 게 먼저였던 거죠. 그래서 시작된 게 체계적인 문화말살 작업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건드린 게 이름이었어요. 이누이트 고유의 이름을 야만적이라며 금지시켰습니다. 아룩, 나누크, 타쿠크 같은 전통 이름 대신 한스, 페터, 마리아 같은 덴마크식 세례명을 강제로 부여했죠. 이름을 빼앗는다는 건 정체성을 지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빙하와 바다의 신을 믿던 토속 신앙은 사탄 숭배로 낙인 찍혔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춤과 노래는 죄악이라고 가르쳤죠. 원주민들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너희는 틀렸고 우리가 옳다. 너희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 이런 식으로 세뇌를 반복했던 거예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토지를 빼앗을 때 반항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치밀한 사전 작업이었죠. 정신이 무너진 사람들은 저항할 힘을 잃으니까요. 그렇다면 덴마크는 어떻게 그린란드를 손에 넣게 된 걸까요? 전쟁에서 이겨서 정당하게 차지한 땅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교묘한 문서 사기에 가까웠어요. 1814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에서 덴마크가 패배했죠. 당시 덴마크는 나폴레옹 편에 섰다가 큰 코 다친 겁니다. 승전국들이 덴마크에게 요구한 게 있었어요. 노르웨이를 스웨덴에 넘기라는 거였습니다. 패전국에게 영토를 뜯어내는 건 전쟁의 당연한 결과였죠.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린란드도 당연히 함께 넘어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린란드는 노르웨이 관할이었거든요. 10세기부터 노르웨이 바이킹들이 먼저 발견하고 관리해온 땅이었습니다. 노르웨이가 스웨덴으로 넘어가면 그린란드도 따라가는 게 맞죠. 그런데 덴마크 외교관들이 여기서 꼼수를 부립니다. 킬 조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서 구석에 은밀하게 한 문장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페로 제도 등은 덴마크 왕령 후 남는다. 이 문구를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마치 계약서의 작은 글씨 조항처럼 눈에 안 띄게 말이죠. 당시 스웨덴 입장에서 그린란드는 그냥 쓸모없는 얼음덩어리였어요. 자원도 없고 사람도 별로 살지 않는 동토로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독소 조항을 대충 넘어가면서 도장을 찍어준 거죠.
결국 덴마크의 교활함과 스웨덴의 무관심이 만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거대한 땅이 그냥 덴마크 소유가 되어버린 겁니다. 정당한 전쟁도 아니고 공정한 협상도 아닌 그저 문서 장난으로 말이죠. 시간이 흘러 1930년대가 되었습니다. 노르웨이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잠깐, 그린란드는 원래 우리 땅 아니었나? 조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린란드 동쪽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선포한 겁니다. 이제야 그 문서 조항의 함정을 깨달은 거죠. 덴마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100년 넘게 그린란드를 관리해온 기록들을 싹 다 모아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갔죠. 법적 분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1933년 재판이 열렸습니다. 덴마크는 자신들이 오랫동안 그린란드를 실효 지배했다는 증거를 제시했어요. 킬 조약 문서도 내밀었죠. 재판소는 덴마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린란드는 합법적으로 덴마크 영토라고 판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치열한 영토 분쟁 과정에서 정작 그 땅에 수천 년간 살아온 이누이트 원주민들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재판정의 원주민 대표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럽의 백인 판사들과 외교관들이 회의실에 모여 지도 위에 선을 그으며 땅 따먹기를 했죠. 원주민들은 그냥 그 땅에 딸린 부속물 취급을 당한 겁니다. 마치 집을 팔 때 그 안에 사는 세입자 의견은 묻지도 않는 것처럼 말이죠. 덴마크는 이렇게 합법을 가장한 강탈로 영토를 확보했어요. 그리고는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했다며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자기들 땅을 놓고 남들끼리 재판하고 자기들 운명을 남들이 결정해버린 거잖아요. 1960년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골치 아픈 문제에 직면했어요. 그린란드 원주민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인구가 늘면 복지 비용도 덩달아 증가하잖아요. 덴마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덴마크가 내놓은 해결책이 뭐였을까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잔혹한 방법이었습니다. 원주민의 대를 끊어버리기로 한 거예요. 비용이 부담되니까 아예 애를 못 낳게 만들자는 발상이었죠. 의료진을 그린란드에 파견했습니다. 명분은 건강검진이었어요. 무료로 몸 상태를 체크해준다며 원주민 여성들을 불러 모았죠. 그런데 진료실에서 벌어진 일은 검진이 아니었습니다. 가임기 여성들에게 강제로 피임 장치를 삽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루프라고도 부르는 자궁내 코일을 동의도 받지 않고 시술했습니다. 당시 그린란드 가임기 여성의 절반에 달하는 500명이 이 피해를 당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피해자 중 상당수가 12살, 13살 어린 소녀들이었다는 겁니다. 아직 초경도 시작하지 않은 아이들한테까지 이런 시술을 강행한 거죠.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 시술로 인해 수많은 여성이 평생 불임이 되었습니다. 자궁을 아예 적출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는 평생 지속되었죠. 이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닙니다. 특정 민족의 인구를 조절하려 했던 명백한 제노사이드였어요. 집단 학살 행위를 의료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겁니다. 복지국가라는 덴마크가 저지른 만행이었죠. 1951년 덴마크는 또 다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원주민을 문명화시키겠다는 명분이었어요. 그린란드 어린이 개조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인 계획이었죠. 먼저 그린란드 전역에서 지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똑똑하다고 판단된 아이들 22명을 선발했어요.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모 품에서 강제로 떼어냈습니다. 당신 아이를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시켜주겠다며 동의서에 도장을 찍게 했죠. 부모들은 자식이 더 좋은 기회를 얻는다고 생각하고 보냈어요. 하지만 덴마크에 도착한 아이들을 기다린 건 교육이 아니라 격리였습니다. 수용소 같은 시설에 가둬놓고 그린란드어 사용을 완전히 금지시켰어요. 엄마 아빠를 부르는 말조차 쓸 수 없었죠. 대신 덴마크어를 강제로 주입했습니다. 덴마크식 사고방식, 덴마크식 생활 습관을 몸에 배게 만들었어요. 1년 반이 지나고 아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자식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린란드어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부모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못했죠. 엄마라는 단어조차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 아이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린란드에서는 덴마크 냄새가 난다고 배척당했고 덴마크에서는 결국 그린란드 사람이라며 차별받았죠.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아이들은 무너져 갔어요. 실험에 동원된 22명 중 대부분은 성인이 되기도 전에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이들도 많았어요. 덴마크는 이걸 복지 사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상은 인간을 실험지 취급한 국가 폭력이었죠.
1953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에 공군 기지를 확장하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덴마크는 바로 승인했죠. 원주민들의 생존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툴레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에게 갑자기 통보가 날아왔어요. 단 4일 안에 마을을 비우라는 퇴거 명령이었습니다. 4일이요. 수백 년간 살아온 터전을 4일 만에 정리하라는 거였죠. 영화의 혹한 속에서 116명의 주민이 짐을 꾸렸습니다. 130km나 떨어진 허허벌판으로 이동해야 했어요. 제대로 된 이동 수단도 없었죠. 개썰매와 도보로 얼어붙은 땅을 가로질러야 했습니다.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포함된 죽음의 행군이었어요. 그런데 덴마크는 국제사회에 어떻게 보고했을까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주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총칼을 들이대진 않았으니 자발적이라는 논리였죠. 6년 뒤인 1959년에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군이 프로젝트 아이스웜이라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빙하 아래에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는 극비 작전이었죠. 덴마크는 이걸 알면서도 묵인했어요. 자국 영토에 핵무기를 숨기는 걸 허락한 겁니다. 기지가 운영되는 동안은 그나마 관리라도 했어요. 문제는 철수한 이후였습니다. 미군이 떠나면서 방사능 오염수와 발암 물질 등 온갖 독성 폐기물을 그냥 빙하 속에 묻고 갔어요. 치우는 비용이 아까웠던 거죠. 덴마크는 이것도 그냥 눈 감아줬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후변화로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잖아요. 과거에 묻어둔 독성 물질들이 서서히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린란드 원주민들이 먹고 사는 물고기들이 오염되고 있는 겁니다. 덴마크의 차별은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2026년 현재 덴마크 축구리그에서 뛰고 있는 한국 선수가 있습니다. 경기장 관중석에서 원숭이 소리가 들려왔어요. 눈을 찢는 제스처라는 사람들도 있었죠. 21세기 선진국이라는 덴마크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덴마크 정부가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을 보면 입이 벌어질 겁니다. 비서구권 이민자가 50% 이상 거주하는 지역을 게토로 지정하는 제도가 있어요. 게토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차별적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을 몰아넣던 격리구역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죠. 그런데 덴마크는 이걸 공식 정책 용어로 사용합니다. 게토로 지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해요.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쫓겨나야 합니다. 거주지 자체를 해체해버리는 겁니다. 명분은 뭘까요? 특정 인종끼리만 모여 살면 사회 통합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강제로 흩어놓고 덴마크인들 사이에 섞어서 살게 만들겠다는 논리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현대판 인종 청소 정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 선택을 무시하고 강제 동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린란드인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덴마크 본토에 가면 2등 시민 취급을 받습니다. 세금 축내는 기생충이라는 말까지 들어요. 보조금 받아먹으면서 게으름만 피운다는 편견이 만연해 있죠. 이게 행복지수 1위 국가의 민낯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사이에 깨진 신뢰를 노린 거예요. 마치 이혼 소송 변호사처럼 치밀하게 접근했죠. 첫 번째 카드는 돈이었습니다. 그린란드 주민 전원에게 1인당 약 1억 4천만 원의 정착 지원금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린란드 인구가 5만 6천 명 정도거든요. 계산해보면 총 8조 원 규모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큰 돈이 아니에요. 하지만 덴마크 보조금에 의존하며 살아온 원주민들에게는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죠. 당장 통장에 1억이 넘는 돈이 꽂힌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요? 두 번째 카드는 안보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북극 진출을 강조하며 위협을 부각시켰어요. 덴마크가 너희를 지켜줄 수 있나? 우리 미군이 직접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북극 항로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러시아는 북극권의 군사기지를 늘리고 있거든요. 그린란드 입장에서는 진짜 위협이에요. 세 번째 카드는 자원 개발이었습니다. 그린란드에는 히토류가 엄청나게 많이 묻혀 있어요. 히토류는 전기차, 스마트폰, 군사 무기의 필수적인 자원이죠. 현재는 중국이 세계 히토류의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걸 미국 기술과 자본으로 공동 개발하자고 제안했어요. 덴마크는 기술도 없고 돈도 없잖아. 우리랑 하면 다 부자 된다. 이런 논리죠. 여기서 중요한 건 트럼프가 덴마크 정부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와 직접 소통하면서 덴마크를 고립시키고 있어요. 돈과 명분으로 덴마크를 구석으로 몰아넣는 전략이죠.
덴마크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린란드는 파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공식 성명을 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린란드 내부 여론이에요. 그쪽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원주민들이 보기에 덴마크는 수백 년간 자신들을 차별하고 억압한 가해자입니다. 반면 미국은 적어도 비즈니스 파트너로 대우해주잖아요. 물론 미국도 이익을 보려고 접근하는 거겠죠. 하지만 원주민 입장에서는 최소한 협상 테이블에 동등하게 앉을 수 있다는 게 다른 겁니다. 덴마크는 지금 뼈아픈 교훈을 얻고 있어요. 만약 과거에 진정한 가족으로 대우했다면 어땠을까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상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원주민들이 덴마크를 지키기 위해 앞장섰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죠. 지금껏 저지른 만행들이 업보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덴마크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위선이에요. 겉으로는 인권과 평등을 외치면서 뒤로는 원주민을 탄압했잖아요. 이 이중성이 완전히 드러나 버린 거죠. 덴마크는 지금 완전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린란드를 계속 붙잡고 있자니 원주민 반발이 심해지고 미국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놓아주자니 북극권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북극 항로, 히토류 자원, 군사적 요충지까지 모두 잃는 거죠. 아이러니한 건 뭘까요? 그린란드 원주민들이 지금 덴마크가 가르쳐준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냉정한 계산, 이익 중심의 판단, 덴마크가 수백 년간 보여준 차가운 태도를 이제 원주민들이 덴마크에게 돌려주고 있어요. 역사적 청구서를 내민 거죠. 그린란드 원주민들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수백 년간 자신들을 학대한 덴마크를 계속 따를 것인가, 아니면 돈을 앞세운 미국을 선택할 것인가. 덴마크가 그동안 누려온 북극의 주인이라는 지위는 이제 비싼 이자가 붙은 청구서가 되어 돌아왔어요. 이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거죠. 2026년 그린란드의 운명은 강대국들의 눈치 싸움과 원주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덴마크의 현재 상황이 자업자득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영토 매매라는 위험한 선례가 될까봐 경계해야 한다고 보시나요?